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인데요. 저자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흔한 말이다 보니 그 말의 가치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사람이 드물다.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하는 것은 탄수화물만이 아니다. 스트레스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식단을 잘 챙겨도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다. 생각 때문에 몸이 고장이 난다. 생각 때문에 몸이 살아난다. 현대의학이 놓치는 부분이다.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신앙의 힘으로 병을 고쳤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사이비인가? 무당이나 목사는 사이비일 수 있겠지만 병 고침을 받은 당사자는 체험이다. 기도나 명상이 약물처럼 작용해서 병을 고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몸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먼저 갖춰야만 하는 기본적인 몸 상태를 준비해 주는 것뿐이다. 바꿔 말하면 스트레스에 억눌려 계속해서 전기 신호가 에러가 나고 화학 신호들이 뒤엉켜 있는데 약이며 영양소며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두 부질없다. 하지만 그런 현대의학도 플라세보 효과는 인정한다. 엔돌핀이 통증을 감소시키고 세로토닌이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 인정하지 않을 뿐 어렴풋이 알고 있다. 뇌과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인류 발달 과정의 현 단계에서는 몸과 연결된 마음의 명령이나 지시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호르몬 물질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지시가 내 세포에서 내려지느냐 아니면 몸의 다른 세포에 내려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몸의 모든 세포 각각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의 총체는 우리의 내적 의식 깊은 곳인 순수 지능 바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지능은 몸의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며 몸의 어떤 손상도 원상 복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심 또는 불신에 휩싸이면 그 지시가 왜곡되어 지능이 치유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 결과 몸에서 치유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질병이 회복되지 않고 만성으로 이어지면 우리 내면의 지능은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 질병을 앓는 몸 상태는 지휘관을 잃은 군대에 비유할 수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내릴 지휘관이 없으니 병사들은 갈팡질팡한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라는 속담에 절로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이 필수적이다. 건강한 마음은 내면의 지능, 다시 말해 상위 자아와 연결된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 몸에서 현재 나타나는 한계는 결국 마음에 존재하는 한계가 표출된 것이다. 마음의 부수적인 현상인 몸은 마음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수행한다. 따라서 그 지시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 특히 우리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영적인 지혜의 수준도 좌우한다. 그러므로 삶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의 전환은 우리의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
수년 전 미국 몇몇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서 12가지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 소년의 증상을 연구했다. 한 가지 인격을 경험할 때 그 소년은 오렌지 주스를 마신 뒤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 상태에서는 그의 면역 체계가 오렌지 주스를 알레르겐, 즉 침입자로 여긴다. 소년의 입속과 장관에 있는 면역 세포는 오렌지 분자를 만나면 그것을 해로운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항체를 대량 생산한다. 이런 다중인격 장애를 지닌 사람 중 다수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들의 췌장 세포가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는 혈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류 의학은 이러한 형태의 당뇨병에는 췌장 세포 다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반쯤 괴사한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그들의 인격이 갑자기 바뀌면 당뇨병은 깨끗이 사라진다. 인슐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췌장 세포도 되살아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세포의 부활을 두고 프로그램화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덜 신비로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한순간 살아있는 조짐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췌장세포가 어느 순간 일종의 잠영종에 의해 그냥 깨어나는 것이다. 전혀 다른 마음 상태라는 느낌, 감정. 기억을 가진 다른 인격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 몸 전체의 기능이 재정의가 된다. 따라서 특정한 마음 상태가 활성화될 때 지능의 특정한 측면도 되살아나 깊은 잠에 빠졌던 췌장세포를 깨운다. 다중인격장애 현상은 몸을 움직이는 마음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법칙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친구에게 해야 될 사과를 계속 미루거나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식으로 매듭지어지지 않는 문제를 마냥 회피함으로써 마음속에 차단벽을 세운다. 시간이 흐르면 그에 따른 증상이 우리 몸과 대인관계, 심지어 우리 환경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이런 긴밀한 연결을 무시하지 말고 세계와 우리 자신을 위한 완벽한 삶을 구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마음을 잘 사용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할 수가 있다.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음이 실제로 몸과 물질을 지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존재의 본질에서 세계와 우주 또는 신과 하나다. 우리와 그것들 사이의 분리는 수천 년 전에 걸쳐 집단적으로 갖게 된 허구적인 믿음에서만 존재한다. 실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다. 마음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와 나의 몸 사이에 거리가 없는 것처럼 나와 우주 사이에도 거리가 없다. 수십억 년 광년에 떨어져 있는 태양으로부터 나에게 내리쬐는 빛의 입자는 순식간에 내 몸으로 들어온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나의 몸과 태양이 똑같은 거대한 존재의 장을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원자는 없고 장만 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 그대로다. 장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장이다. 우리도 똑같은 요소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비물질이다. 우리의 물리적인 감각이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그게 사실이다. 태양이 나의 몸이고 별들도 나의 몸이다. 나는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들은 내 심장과 폐처럼 나의 몸이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우리 행성계에서 달이나 화성, 토성 또는 금성을 없애버린다면
우리 몸은 곧바로 붕괴되어 사멸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이 주변 환경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단지 감각적인 착각의 베일이 모든 물리적인 표출 이면에 존재하는 의식을 덮어 감추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물리학자 중 한 명이었던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주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없이 또 공간의 끝자락도 없이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거품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시작도 끝도 인식할 수가 없다. 거품은 시작점도 종점도 없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2차원 세계를 낳는 일직선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 물질 등은 전부 환영이다. 우리는 카르마를 해소함으로써 우주적인 존재, 즉 영의 진동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환영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한계가 없는 데서 한계를 본다. 영은 우주의 비물질적인 측면으로 모든 공간과 시간,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들어있다. 우리도 모든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 다시 말해 영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다.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과학이다. 하지만 객관적이 아니라 순전히 주관적인 과학이다. 과학자도 기본적으로 순전히 주관적인 존재다. 과학자가 영이 아닌 아혼자 입자의 행동을 연구한다 해도 사실 그는 같은 장의 다른 관점을 연구할 뿐이다. 태양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태양에 의존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태양을 향해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그것은 순수하고 깔끔한 의식을 갖고 우리 스스로 몸과 환경에 저질러 놓은 온갖 지저분함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태양 에너지가 급증하기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도 크게 활성화되고 증폭되는 중이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도구로 바뀌어 우리 몸에 크나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이유로 요즘 들어 50에서 60년 전에 비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생명을 지탱하고 행복을 증진하려는 행동도 큰 기세를 얻고 있다. 아무리 질병이 난무하는 시기에도 삶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통찰과 에너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면 건설적인 생각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정직성, 그리고 태양과 달, 별, 지구, 동료인 인류와 확고한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일은 결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 결심만 하면 곧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를 주변 환경이나 동료 인류와 이어주는 소통의 고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본성의 본질인 무한한 사랑을 인식하기만 하면 세계 전체가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릴 것이다. 우리는 의자나 자동차, 집 같은 물체에도 느낌과 감정을 각인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평범해 보이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유난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그 집 식구가 행복한 사람들이어서 집안 구석구석에 좋은 느낌의 화학적인 예치물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호화로운 장식으로 잘 꾸민 집에 들어갔지만 왠지 머물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집의 식구가 잘 다투고 불행하며 서로 간의 긴장이 높아 그들이 만들어낸 정신적 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흡입하면서 긴장의 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우리의 생화학적 작용이 달라지면서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는 가끔 깊은 인상이나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다정하고 정직한 말, 또 그의 눈길에 담긴 진심 어린 친절함이 우호적인 페로몬으로 바뀌어 우리의 피부에 달라붙거나 피를 통해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기분 좋은 자극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해 우리 마음이 위안과 따뜻함, 사랑 또는 기쁨을 느낀다. 심지어 돈도 페로몬의 영향을 받는다. 동전이나 지폐는 수많은 사람의 호주머니와 손을 거치면서 한쪽은 선한 의도를 띠고 또 다른 쪽은 나쁜 의도의 화학물질을 지니게 된다. 우리는 돈을 만질 때 가끔은 더럽다고 느껴 신속히 써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돈을 만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한동안 보관하고 싶다고 느낄 때도 있다. 이렇듯 돈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돈을 만지면서 그 돈의 이전 소유자들이 묻힌 페로몬 중 일부를 흡수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과 연결되기도 한다. 돈은 정직한 방법으로 손에 넣지 않으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 정직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의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심오한 통찰에서 나온 격언이다. 우리는 이제 겨우 깨달아가고 있지만 식물은 그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노화에 대한 인식이다. 생물학적인 노화는 인생의 어떤 단계에 이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도록 배웠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화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 현실을 더욱 굳힌다. 그에 따라 우리는 그 현실을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전혀 늙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지 알아내는 일은 흥미진진할 것이다. 우리 중 일부는 늙었다는 느낌이 없이 100세나 그 이상까지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50년 정도 더 일찍 고령으로 사망한다. 8세기 인도의 철학자 샹카라는 8살 때부터 비상한 수준의 지혜를 보였다. 노화를 개인의 믿음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파악한 그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것을 보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세상사가 이렇고 저런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실을 천편일률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진리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노화와 질병의 문제라면 우리 대다수가 같은 생각인 것 같다. 그와 관련해서는 주된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1세부터 100세 또는 그 이상까지 숫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쇠락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믿는다. 나이 들수록 몸이 쇠약해지는 진짜 원인을 찾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노화는 우리 스스로 노화를 초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노화를 허용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닐까? 누가 늙고 누가 늙지 않는가? 몸과 마음의 연결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작동한다. 노화에서도 그러한 연결은 똑같이 작용한다. 생일을 60번이나 지냈고 곧 연금을 받게 된다 하여 지금의 생물학적 나이가 60세라고 믿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심리적 나이에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당신의 생물학적인 시스템은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믿는 만큼 늙게 된다. 그러나 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자동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을 이해하고 노화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의미의 나이 먹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대인관계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또는 삶에서 스트레스와 걱정을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과식이나 음주, 흡연, 약물 남용 등으로 생활 습관이 부자연스러운 사람, 또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사람도 빨리 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도 노화 속도가 빠르다. 이와는 달리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과 세계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 사람, 또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노화를 멈추거나 지연시키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월 명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15분에서 20분씩 최소한 하루에 2차례 명상하는 사람은 5년 안에 생물학적 나이를 15년 낮출 수가 있다. 요가나 태극권 또는 기공 같은 수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메뚜기는 누가 죽이지 않으면 계속 살 수가 있다. 비결은 그들이 하루에 한 번 몸을 바꾼다는 것이다. 우리도 세포의 기본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2일에서 10일마다 교체한다. 그러면 이전처럼 쌩쌩해지는데 왜 늙어야 하는가? 메뚜기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흡연도 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먹지도 않고 나이도 세지 않는다. 미국의 삼나무는 어떤가? 그들의 수명은 6,000년에서 10,000년에 이른다. 그들은 노화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고 믿는다. 옳은 생각이다. 우리는 나무나 메뚜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노화가 인간 진화의 자연적인 일부라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는 없다. 노화와 죽음은 엄연히 다르다. 사람이 죽는 것은 대부분 노화라기보다는 사고나 질병 때문이다. 또 노화는 흔히 활력이나 신체적인 강인함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 체계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속박하는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사람이 만든 도그마이고 아이디어일 뿐이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담겨있지 않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어떤 한계나 속박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참된 본성이 가려진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는 그런 믿음이 아예 필요 없다. 우주 전체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작동시키는 자연법칙의 완벽하고 절대적인 힘은 원래 우리의 뇌 회로에 각인되어 있다. 물론 우리는 사회의 체제의 일부로서 속박과 파괴를 가져오는 수많은 정보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흡수한다. 그러나 젊음과 완벽한 건강을 위해 사전에 프로그램된 신경장치는 손상 없이 온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굳이 자연의 법칙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힘을 활용할 수가 있다. 우리는 모든 부분이 이미 자연 법칙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생명의 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연의 법칙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인 인위적인 진실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생명 지지 시스템으로부터 단절시킬 뿐이다. 작물은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 내부가 깨끗해야 잘 자란다. 파이프 내부가 오물로 막히면 꽃과 과일과 채소는 시들어 죽고 만다. 우리는 모든 감각을 극대화하여
우리 몸을 활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모든 면의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우리 의식의 우주적인 믿음 체계를 재확립할 수가 있다. 우주적인 믿음 체계는 한계나 속박이나 결점이 없기 때문에 내적이나 외적으로 풍요함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불가능을 배제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원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이다. 그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면 그 대상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희망과 조화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 과정은 전 우주적인 송수신 네트워크의 고장을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도시의 수도관이 막히면 그 도시의 모든 가정이 생존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전 우주적인 송수신 네트워크에 체증이 생기면 건설적인 에너지가 집단의식에 전달되지 않고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들어올 수 없다. 우리와 자연, 그리고 동료 인간들 사이의 연결 상태를 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다른 사람들의 더 큰 물질적 그리고 영적 풍요를 진심으로 기원하면 우리 자신도 자동적으로 그만큼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무언가를 베풀고 내주려는 의도 때문에 사랑과 풍요, 행복의 회로에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똑같은 원천에서 에너지를 받아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관대하며 행복해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얻도록 기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주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되면 더 강해지고 삶의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 어려움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 연결이 방해를 받으면 에너지가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게 된다. 댐으로 가로막힌 강처럼 정체된 에너지는 엄청난 압력을 발생시켜 재앙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원래는 생명을 유지해주던 강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강해지면 댐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 우리는 전기를 얻고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댐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강은 바다와 함께 지구의 에너지 회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강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 아주 강력한 파괴적인 에너지가 축적된다.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부도 인류 전체를 위해 순환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으면 불행과 파괴를 초래한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은 내적 빈곤과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그 고통스러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권력과 식량, 인맥, 돈, 물건 등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으려고 한다. 충분히 가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야말로 진정한 빈곤이다. 그런 두려움은 물질적인 부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물질적인 부는 사랑과 자유 같은 내면적인 부를 얻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같은 영적인 부는 우리가 모든 기운의 순조로운 순환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 내적인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물질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강은 옛 물을 흘려보내도 언제나 새로운 물이 공급된다는 사실에서 위안과 평온함을 느낀다. 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옛물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물질적인 부는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곧 포기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없어야 큰 기쁨을 줄 수가 있다. 소유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애착의 표시다. 그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착을 느끼는 것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다.
삶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옛것을 새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삶과 풍요의 강이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두려움뿐이다. 두려움은 언젠가 터져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댐과 같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돈을 쫓을 필요가 없다. 돈이 그를 따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 거기에 있다. 그의 사전에는 걱정이란 단어가 없다. 언제나 우주적인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즐겁고 창의적이며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실제로 그중 하나가 없다면 삶은 불완전하다. 영적인 부와 물질적인 부, 둘 다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 삶에서 에너지 회로의 장애는 많은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 하지만 그 요인 전부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라는 범주에 들어간다. 그 결과는 피로다. 피로는 에너지 고갈의 한 가지 형태이다. 반면에 수면과 휴식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몸과 마음의 활기를 되찾아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녁 모임이나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새벽 3시에 귀가한다고 가정해보자.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아침 일찍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오기로 되어 있어서 3시간 반 정도밖에 잘 수 없다. 자명종이 2번째 울리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여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사무실에 가서 골치 아픈 일을 어떻게 해낼지 걱정부터 앞선다. 평소에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평소 같으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의를 내고 창의력을 발휘하지만 그날은 사무실에 가서 계속 멍한 상태이다.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일이 신속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이 난다. 잔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동료를 비난하며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동료도 대받아치면서 긴장이 고조된다. 동료는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에게 하소연하며 동정을 구한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사무실과 집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날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 다음날 겨우 눈을 뜨고 일어나지만 엄청난 피로가 물러온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당신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며 모두를 비난한다. 도대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치달았을까? 한마디로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균형을 잃으면서 하룻밤 사이에 삶이 바뀐 것이다. 수면 부족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없게 되면서 에너지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자연의 법칙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더는 지탱할 수 없었다. 피로가 에너지 공급 회로의 합선을 일으키면서 스트레스에 크게 취약해졌다. 요즘 신규 환자의 약 92%가 피로와 관련된 문제를 호소한다. 대다수는 증상을 설명하며 파김치가 되었다, 탈진했다, 기진맥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실 신체 및 감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피로가 수반되거나 피로 때문에 생긴다. 모든 장기의 비효율성은 누적된 피로에서 비롯된다. 만성 피로증은 치유가 시급하다는 강한 신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치유는 이처럼 합선으로 고장난 에너지 회로의 복구에서 시작돼야 한다. 복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장에서 무엇이 생명력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무엇이 피로를 일으키는지, 몸과 마음과 정신과 행동 등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균형과 활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아주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냉수욕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차가운 물이 몸에 닿을 때 생기는 충격 효과는
우리의 인식과 몸을 순간적으로 분리해주기 때문에 당면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가 있다. 또한 냉수욕은 감정에서 분노나 원한, 두려움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다. 스트레스나 긴장이 심할 때마다 냉수욕이나 냉수 샤워를 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 감정 자유 기법도 흔히 사용된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생긴 경락의 혼란을 14개의 경락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해소시켜 치유하는 것이다. 감정적인 행복 찾기. 우리는 몸과 마음의 양쪽 관점에서 감정적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일단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거나 앞서 소개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면 특정 감정이 맨 처음 생긴 이유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감정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나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아주 유용한 메신저이다. 조바심의 역설. 애타게 기다리는 중요한 편지가 아직 도착되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거나 기차표를 사려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좀이 쑤실 때를 경험해 봤을 것이다.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조바심이 오히려 현재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뒤로 물러서서 이런 동요를 좀 더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면 조급함의 진짜 원인이 보인다.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한 두려움 말이다. 그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조바심에 굴복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뿌리에 도달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을 더는 일으키지 않게 된다. 이런 방법은 감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 안에 들어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나 의문에 대한 답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내면에서 그 문제들을 다룬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왜 조급해지고 짜증을 내며 불행해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조바심과 불행을 초래하는 바로 그 상황을 인내심과 행복을 되찾는 일에 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원칙은 모든 감정에 적용된다. 분노나 짜증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함께 머무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말로 표현해보자. 각각 순간에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에게 설명해보자. 그러면 내면에 감춰져 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쉽게, 영구히, 또 고통 없이 해소된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감정적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점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데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개선하는 일에 쓰는 게 훨씬 낫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짐이 사라지면서 삶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 흔히 우리는 배우자나 친구, 직장 상사의 특정 습관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들의 단점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이제라도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신을 개선하는 첫 발을 내딜 수가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개선하면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도 저절로 바뀐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낮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된다. 대다수 사람은 행복하고 친절하고 온정 넘치고 관대하고 강한 사람 주변에 있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번에 자신이 누군가의 결점을 따지고 비난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잠시 멈추고 먼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한 뒤에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얼마 전 나는 어머니로부터 새로 채용된 우편 집배원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그가 처음 얼마 동안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 인사도 안 하고 심지어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굳은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그를 측은히 여기고 언젠가는 그도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더욱 친절히 대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뒤 집배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요즘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다를 떤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이제 그는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례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갈등을 피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이 있는데 그냥 묻어두면 그 갈등이 우리의 더 깊은 부분으로 옮겨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있는데도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좌절감의 해소와 관계 회복의 기회가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따지는 법이 없는 소위 예스맨은 내면의 수많은 노의 저항을 억누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 이런 상황은 그들의 욕구 실현도 가로막는다. 마음이 너무 나약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지 못하면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이 생기기도 쉬워진다. 질병은 표출되지 않은 갈등을 몸이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경우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갈등이 곪으면서 몸을 공격하게 된다. 배우자나 친구 사이에서 견해차가 전혀 없다면 그중 한 명은 자기의 시간을 모두 쏟아부어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애쓰는 게 틀림없다. 성향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더 큰 변화와 성장,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얻고 싶은 나머지 그들에게 늘 맞춰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상태가 되면 삶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더는 들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상대방을 잘 대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가 당신의 그런 태도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 역시 좀 더 자립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당신이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직 당신만이 그 환상을 깰 수가 있다. 당신이 일단 시간과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과정을 통해 조건 없이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정직이며 그것만이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해준다. 내면의 느낌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은 자아가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본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예스라고 말하면 호감을 사고 노라고 말하면 미움을 받는다고 배우며 자랐다. 그래서 대다수는 의사소통의 예스 버전을 선호한다. 특히 직장 상사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다. 어린아이는 싫으면 노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렇게 반응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아이도 성장하면서 예스라는 작은 단어로 사랑을 구입하도록 배운다. 이런 현실이 무의식 중에 그의 내면에 분노를 쌓는다. 실제는 노라고 말하는 게 옳은데도 예스라고 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내면적인 갈등이 생긴다. 부모나 교사 등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자기 실현적인 규칙과 미묘한 협박 또는 뇌물이 우리가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따르라고 가르쳤다. 그에 따라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듯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노라는 대답이 불러올 결과를 마주보기 두려운 까닭에 좌절과 분노, 불안과 죄책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감정이 정직하고 걱정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탁월한 능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다.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기를 상대방이 원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우리를 초대했을 때 우리가 싫은데도 수락하기보다는 진심을 보여주길 원한다. 노라고 하고 싶은데 예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부인이다. 따라서 다음에 노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스라고 말한다면 자신에게 분명히 경고하라. 진심이 아닌데도 또 예스라고 답했다. 그렇게 자신을 상기시키면 과거의 무의식적인 예스 태도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대답을 번복해 진심을 밝힐 수도 있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식은 감정에서 교훈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삶에서 감정과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이다. 활기찬 운동도 억압된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몸에서 과다한 노르아드레날린을 제거해준다. 운동은 몸의 화학적 균형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준다. 또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거나 글로써 분노를 표현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좋다. 이런 방법은 마치 압력밥솥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것과 같다. 동시에 감정으로부터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도 있다. 분노와 좌절에 자주 시달리게 되면 간과 담낭에 담석이 많이 생긴다. 해묵은 원망과 억압된 분노를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 차례 간 청소를 통해 담석을 제거하는 것이다. 담석으로 담관이 막혀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면 에너지와 즐거운 감정이 줄어들고 분노와 좌절이 심해진다. 담석은 짜증과 분노를 끊임없이 부추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발췌 요약해서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인데요. 저자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흔한 말이다 보니 그 말의 가치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사람이 드물다.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하는 것은 탄수화물만이 아니다. 스트레스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식단을 잘 챙겨도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다. 생각 때문에 몸이 고장이 난다. 생각 때문에 몸이 살아난다. 현대의학이 놓치는 부분이다.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신앙의 힘으로 병을 고쳤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사이비인가? 무당이나 목사는 사이비일 수 있겠지만 병 고침을 받은 당사자는 체험이다. 기도나 명상이 약물처럼 작용해서 병을 고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몸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먼저 갖춰야만 하는 기본적인 몸 상태를 준비해 주는 것뿐이다. 바꿔 말하면 스트레스에 억눌려 계속해서 전기 신호가 에러가 나고 화학 신호들이 뒤엉켜 있는데 약이며 영양소며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두 부질없다. 하지만 그런 현대의학도 플라세보 효과는 인정한다. 엔돌핀이 통증을 감소시키고 세로토닌이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 인정하지 않을 뿐 어렴풋이 알고 있다. 뇌과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인류 발달 과정의 현 단계에서는 몸과 연결된 마음의 명령이나 지시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호르몬 물질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지시가 내 세포에서 내려지느냐 아니면 몸의 다른 세포에 내려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몸의 모든 세포 각각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의 총체는 우리의 내적 의식 깊은 곳인 순수 지능 바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지능은 몸의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며 몸의 어떤 손상도 원상 복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심 또는 불신에 휩싸이면 그 지시가 왜곡되어 지능이 치유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 결과 몸에서 치유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질병이 회복되지 않고 만성으로 이어지면 우리 내면의 지능은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 질병을 앓는 몸 상태는 지휘관을 잃은 군대에 비유할 수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내릴 지휘관이 없으니 병사들은 갈팡질팡한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라는 속담에 절로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이 필수적이다. 건강한 마음은 내면의 지능, 다시 말해 상위 자아와 연결된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 몸에서 현재 나타나는 한계는 결국 마음에 존재하는 한계가 표출된 것이다. 마음의 부수적인 현상인 몸은
마음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수행한다. 따라서 그 지시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 특히 우리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영적인 지혜의 수준도 좌우한다. 그러므로 삶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의 전환은 우리의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 수년 전 미국 몇몇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서 12가지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 소년의 증상을 연구했다. 한 가지 인격을 경험할 때 그 소년은 오렌지 주스를 마신 뒤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 상태에서는 그의 면역 체계가 오렌지 주스를 알레르겐, 즉 침입자로 여긴다. 소년의 입속과 장관에 있는 면역 세포는 오렌지 분자를 만나면 그것을 해로운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항체를 대량 생산한다. 이런 다중인격 장애를 지닌 사람 중 다수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들의 췌장 세포가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는 혈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류 의학은 이러한 형태의 당뇨병에는 췌장 세포 다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반쯤 괴사한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그들의 인격이 갑자기 바뀌면 당뇨병은 깨끗이 사라진다. 인슐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췌장 세포도 되살아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세포의 부활을 두고 프로그램화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덜 신비로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한순간 살아있는 조짐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췌장세포가 어느 순간 일종의 잠영종에 의해 그냥 깨어나는 것이다. 전혀 다른 마음 상태라는 느낌, 감정. 기억을 가진 다른 인격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 몸 전체의 기능이 재정의가 된다. 따라서 특정한 마음 상태가 활성화될 때 지능의 특정한 측면도 되살아나 깊은 잠에 빠졌던 췌장세포를 깨운다. 다중인격장애 현상은 몸을 움직이는 마음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법칙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친구에게 해야 될 사과를 계속 미루거나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식으로 매듭지어지지 않는 문제를 마냥 회피함으로써 마음속에 차단벽을 세운다. 시간이 흐르면 그에 따른 증상이 우리 몸과 대인관계, 심지어 우리 환경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이런 긴밀한 연결을 무시하지 말고 세계와 우리 자신을 위한 완벽한 삶을 구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마음을 잘 사용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할 수가 있다.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음이 실제로 몸과 물질을 지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존재의 본질에서 세계와 우주 또는 신과 하나다. 우리와 그것들 사이의 분리는 수천 년 전에 걸쳐 집단적으로 갖게 된 허구적인 믿음에서만 존재한다. 실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다. 마음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와 나의 몸 사이에 거리가 없는 것처럼 나와 우주 사이에도 거리가 없다. 수십억 년 광년에 떨어져 있는 태양으로부터 나에게 내리쬐는 빛의 입자는 순식간에 내 몸으로 들어온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나의 몸과 태양이 똑같은 거대한 존재의 장을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원자는 없고 장만 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 그대로다. 장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장이다. 우리도 똑같은 요소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비물질이다. 우리의 물리적인 감각이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그게 사실이다. 태양이 나의 몸이고 별들도 나의 몸이다. 나는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들은 내 심장과 폐처럼 나의 몸이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우리 행성계에서 달이나 화성, 토성 또는 금성을 없애버린다면 우리 몸은 곧바로 붕괴되어 사멸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이 주변 환경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단지 감각적인 착각의 베일이 모든 물리적인 표출 이면에 존재하는 의식을 덮어 감추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물리학자 중 한 명이었던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주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없이 또 공간의 끝자락도 없이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거품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시작도 끝도 인식할 수가 없다. 거품은 시작점도 종점도 없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2차원 세계를 낳는 일직선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 물질 등은 전부 환영이다. 우리는 카르마를 해소함으로써 우주적인 존재, 즉 영의 진동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환영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한계가 없는 데서 한계를 본다. 영은 우주의 비물질적인 측면으로 모든 공간과 시간,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들어있다. 우리도 모든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 다시 말해 영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다.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과학이다. 하지만 객관적이 아니라 순전히 주관적인 과학이다. 과학자도 기본적으로 순전히 주관적인 존재다. 과학자가 영이 아닌 아혼자 입자의 행동을 연구한다 해도 사실 그는 같은 장의 다른 관점을 연구할 뿐이다. 태양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태양에 의존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태양을 향해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그것은 순수하고 깔끔한 의식을 갖고 우리 스스로 몸과 환경에 저질러 놓은 온갖 지저분함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태양 에너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도 크게 활성화되고 증폭되는 중이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도구로 바뀌어 우리 몸에 크나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이유로 요즘 들어 50에서 60년 전에 비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생명을 지탱하고 행복을 증진하려는 행동도 큰 기세를 얻고 있다. 아무리 질병이 난무하는 시기에도 삶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통찰과 에너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면 건설적인 생각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정직성, 그리고 태양과 달, 별, 지구, 동료인 인류와 확고한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일은 결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 결심만 하면 곧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를 주변 환경이나 동료 인류와 이어주는 소통의 고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본성의 본질인 무한한 사랑을 인식하기만 하면 세계 전체가 그것을 느끼고 알아차릴 것이다. 우리는 의자나 자동차, 집 같은 물체에도 느낌과 감정을 각인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평범해 보이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유난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그 집 식구가 행복한 사람들이어서 집안 구석구석에 좋은 느낌의 화학적인 예치물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호화로운 장식으로 잘 꾸민 집에 들어갔지만 왠지 머물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집의 식구가 잘 다투고 불행하며 서로 간의 긴장이 높아 그들이 만들어낸 정신적 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흡입하면서 긴장의 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우리의 생화학적 작용이 달라지면서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는 가끔 깊은 인상이나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다정하고 정직한 말, 또 그의 눈길에 담긴 진심 어린 친절함이 우호적인 페로몬으로 바뀌어 우리의 피부에 달라붙거나 피를 통해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기분 좋은 자극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해 우리 마음이 위안과 따뜻함, 사랑 또는 기쁨을 느낀다. 심지어 돈도 페로몬의 영향을 받는다. 동전이나 지폐는 수많은 사람의 호주머니와 손을 거치면서 한쪽은 선한 의도를 띠고 또 다른 쪽은 나쁜 의도의 화학물질을 지니게 된다. 우리는 돈을 만질 때 가끔은 더럽다고 느껴 신속히 써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돈을 만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한동안 보관하고 싶다고 느낄 때도 있다. 이렇듯 돈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돈을 만지면서 그 돈의 이전 소유자들이 묻힌 페로몬 중 일부를 흡수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과 연결되기도 한다. 돈은 정직한 방법으로 손에 넣지 않으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 정직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의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심오한 통찰에서 나온 격언이다. 우리는 이제 겨우 깨달아가고 있지만 식물은 그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노화에 대한 인식이다. 생물학적인 노화는 인생의 어떤 단계에 이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도록 배웠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화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 현실을 더욱 굳힌다. 그에 따라 우리는 그 현실을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전혀 늙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지 알아내는 일은 흥미진진할 것이다. 우리 중 일부는 늙었다는 느낌이 없이 100세나 그 이상까지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50년 정도 더 일찍 고령으로 사망한다. 8세기 인도의 철학자 샹카라는 8살 때부터 비상한 수준의 지혜를 보였다. 노화를 개인의 믿음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파악한 그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는 것을 보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세상사가 이렇고 저런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실을 천편일률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진리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노화와 질병의 문제라면 우리 대다수가 같은 생각인 것 같다. 그와 관련해서는 주된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1세부터 100세 또는 그 이상까지 숫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쇠락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믿는다. 나이 들수록 몸이 쇠약해지는 진짜 원인을 찾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노화는 우리 스스로 노화를 초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노화를 허용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닐까? 누가 늙고 누가 늙지 않는가? 몸과 마음의 연결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작동한다. 노화에서도 그러한 연결은 똑같이 작용한다. 생일을 60번이나 지냈고 곧 연금을 받게 된다 하여 지금의 생물학적 나이가 60세라고 믿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심리적 나이에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믿는 만큼 늙게 된다. 그러나 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자동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을 이해하고 노화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의미의 나이 먹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대인관계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또는 삶에서 스트레스와 걱정을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과식이나 음주, 흡연, 약물 남용 등으로 생활 습관이 부자연스러운 사람, 또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사람도 빨리 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도 노화 속도가 빠르다. 이와는 달리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과 세계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 사람, 또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노화를 멈추거나 지연시키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월 명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15분에서 20분씩 최소한 하루에 2차례 명상하는 사람은 5년 안에 생물학적 나이를 15년 낮출 수가 있다. 요가나 태극권 또는 기공 같은 수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메뚜기는 누가 죽이지 않으면 계속 살 수가 있다. 비결은 그들이 하루에 한 번 몸을 바꾼다는 것이다. 우리도 세포의 기본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2일에서 10일마다 교체한다. 그러면 이전처럼 쌩쌩해지는데 왜 늙어야 하는가? 메뚜기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흡연도 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먹지도 않고 나이도 세지 않는다. 미국의 삼나무는 어떤가? 그들의 수명은 6,000년에서 10,000년에 이른다. 그들은 노화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고 믿는다. 옳은 생각이다. 우리는 나무나 메뚜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노화가 인간 진화의 자연적인 일부라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는 없다. 노화와 죽음은 엄연히 다르다. 사람이 죽는 것은 대부분 노화라기보다는 사고나 질병 때문이다. 또 노화는 흔히 활력이나 신체적인 강인함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 체계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속박하는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사람이 만든 도그마이고 아이디어일 뿐이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담겨있지 않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어떤 한계나 속박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참된 본성이 가려진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는 그런 믿음이 아예 필요 없다. 우주 전체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작동시키는 자연법칙의 완벽하고 절대적인 힘은 원래 우리의 뇌 회로에 각인되어 있다. 물론 우리는 사회의 체제의 일부로서 속박과 파괴를 가져오는 수많은 정보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흡수한다. 그러나 젊음과 완벽한 건강을 위해 사전에 프로그램된 신경장치는 손상 없이 온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굳이 자연의 법칙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힘을 활용할 수가 있다. 우리는 모든 부분이 이미 자연 법칙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생명의 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연의 법칙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인 인위적인 진실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생명 지지 시스템으로부터 단절시킬 뿐이다. 작물은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 내부가 깨끗해야 잘 자란다. 파이프 내부가 오물로 막히면 꽃과 과일과 채소는 시들어 죽고 만다. 우리는 모든 감각을 극대화하여 우리 몸을 활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모든 면의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우리 의식의 우주적인 믿음 체계를 재확립할 수가 있다. 우주적인 믿음 체계는 한계나 속박이나 결점이 없기 때문에 내적이나 외적으로 풍요함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불가능을 배제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원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이다. 그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면 그 대상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희망과 조화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 과정은 전 우주적인 송수신 네트워크의 고장을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도시의 수도관이 막히면 그 도시의 모든 가정이 생존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전 우주적인 송수신 네트워크에 체증이 생기면 건설적인 에너지가 집단의식에 전달되지 않고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들어올 수 없다. 우리와 자연, 그리고 동료 인간들 사이의 연결 상태를 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다른 사람들의 더 큰 물질적 그리고 영적 풍요를 진심으로 기원하면 우리 자신도 자동적으로 그만큼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무언가를 베풀고 내주려는 의도 때문에 사랑과 풍요, 행복의 회로에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똑같은 원천에서 에너지를 받아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관대하며 행복해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얻도록 기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주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되면 더 강해지고 삶의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 어려움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 연결이 방해를 받으면 에너지가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게 된다. 댐으로 가로막힌 강처럼 정체된 에너지는 엄청난 압력을 발생시켜 재앙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원래는 생명을 유지해주던 강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강해지면 댐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 우리는 전기를 얻고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댐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강은 바다와 함께 지구의 에너지 회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강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 아주 강력한 파괴적인 에너지가 축적된다.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부도 인류 전체를 위해 순환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으면 불행과 파괴를 초래한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은 내적 빈곤과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그 고통스러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권력과 식량, 인맥, 돈, 물건 등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으려고 한다. 충분히 가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야말로 진정한 빈곤이다. 그런 두려움은 물질적인 부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물질적인 부는 사랑과 자유 같은 내면적인 부를 얻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같은 영적인 부는 우리가 모든 기운의 순조로운 순환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 내적인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물질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강은 옛 물을 흘려보내도 언제나 새로운 물이 공급된다는 사실에서
위안과 평온함을 느낀다. 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옛물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물질적인 부는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곧 포기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없어야 큰 기쁨을 줄 수가 있다. 소유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애착의 표시다. 그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착을 느끼는 것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다. 삶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옛것을 새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삶과 풍요의 강이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두려움뿐이다. 두려움은 언젠가 터져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댐과 같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돈을 쫓을 필요가 없다. 돈이 그를 따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 거기에 있다. 그의 사전에는 걱정이란 단어가 없다. 언제나 우주적인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즐겁고 창의적이며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실제로 그중 하나가 없다면 삶은 불완전하다. 영적인 부와 물질적인 부, 둘 다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 삶에서 에너지 회로의 장애는 많은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 하지만 그 요인 전부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라는 범주에 들어간다. 그 결과는 피로다. 피로는 에너지 고갈의 한 가지 형태이다. 반면에 수면과 휴식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몸과 마음의 활기를 되찾아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녁 모임이나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새벽 3시에 귀가한다고 가정해보자.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아침 일찍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오기로 되어 있어서 3시간 반 정도밖에 잘 수 없다. 자명종이 2번째 울리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여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사무실에 가서 골치 아픈 일을 어떻게 해낼지 걱정부터 앞선다. 평소에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평소 같으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의를 내고 창의력을 발휘하지만 그날은 사무실에 가서 계속 멍한 상태이다.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일이 신속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이 난다. 잔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동료를 비난하며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동료도 대받아치면서 긴장이 고조된다. 동료는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에게 하소연하며 동정을 구한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사무실과 집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날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 다음날 겨우 눈을 뜨고 일어나지만 엄청난 피로가 물러온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당신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며 모두를 비난한다. 도대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치달았을까? 한마디로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균형을 잃으면서 하룻밤 사이에 삶이 바뀐 것이다. 수면 부족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없게 되면서 에너지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자연의 법칙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더는 지탱할 수 없었다. 피로가 에너지 공급 회로의 합선을 일으키면서 스트레스에 크게 취약해졌다. 요즘 신규 환자의 약 92%가 피로와 관련된 문제를 호소한다. 대다수는 증상을 설명하며 파김치가 되었다, 탈진했다, 기진맥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실 신체 및 감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피로가 수반되거나 피로 때문에 생긴다. 모든 장기의 비효율성은 누적된 피로에서 비롯된다. 만성 피로증은 치유가 시급하다는 강한 신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치유는 이처럼 합선으로 고장난 에너지 회로의 복구에서 시작돼야 한다.
복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장에서 무엇이 생명력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무엇이 피로를 일으키는지, 몸과 마음과 정신과 행동 등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균형과 활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아주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냉수욕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차가운 물이 몸에 닿을 때 생기는 충격 효과는 우리의 인식과 몸을 순간적으로 분리해주기 때문에 당면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가 있다. 또한 냉수욕은 감정에서 분노나 원한, 두려움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다. 스트레스나 긴장이 심할 때마다 냉수욕이나 냉수 샤워를 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 감정 자유 기법도 흔히 사용된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생긴 경락의 혼란을 14개의 경락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해소시켜 치유하는 것이다. 감정적인 행복 찾기. 우리는 몸과 마음의 양쪽 관점에서 감정적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일단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거나 앞서 소개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면 특정 감정이 맨 처음 생긴 이유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감정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나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아주 유용한 메신저이다. 조바심의 역설. 애타게 기다리는 중요한 편지가 아직 도착되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거나 기차표를 사려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좀이 쑤실 때를 경험해 봤을 것이다.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조바심이 오히려 현재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뒤로 물러서서 이런 동요를 좀 더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면 조급함의 진짜 원인이 보인다.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한 두려움 말이다. 그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조바심에 굴복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뿌리에 도달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을 더는 일으키지 않게 된다. 이런 방법은 감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 안에 들어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나 의문에 대한 답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내면에서 그 문제들을 다룬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왜 조급해지고 짜증을 내며 불행해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조바심과 불행을 초래하는 바로 그 상황을 인내심과 행복을 되찾는 일에 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원칙은 모든 감정에 적용된다. 분노나 짜증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함께 머무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말로 표현해보자. 각각 순간에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에게 설명해보자. 그러면 내면에 감춰져 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쉽게, 영구히, 또 고통 없이 해소된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감정적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점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데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개선하는 일에 쓰는 게 훨씬 낫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짐이 사라지면서 삶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
흔히 우리는 배우자나 친구, 직장 상사의 특정 습관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들의 단점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이제라도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신을 개선하는 첫 발을 내딜 수가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개선하면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도 저절로 바뀐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낮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된다. 대다수 사람은 행복하고 친절하고 온정 넘치고 관대하고 강한 사람 주변에 있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번에 자신이 누군가의 결점을 따지고 비난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잠시 멈추고 먼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한 뒤에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얼마 전 나는 어머니로부터 새로 채용된 우편 집배원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그가 처음 얼마 동안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 인사도 안 하고 심지어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굳은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그를 측은히 여기고 언젠가는 그도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더욱 친절히 대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뒤 집배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요즘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다를 떤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이제 그는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례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갈등을 피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이 있는데 그냥 묻어두면 그 갈등이 우리의 더 깊은 부분으로 옮겨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있는데도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좌절감의 해소와 관계 회복의 기회가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따지는 법이 없는 소위 예스맨은 내면의 수많은 노의 저항을 억누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 이런 상황은 그들의 욕구 실현도 가로막는다. 마음이 너무 나약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지 못하면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이 생기기도 쉬워진다. 질병은 표출되지 않은 갈등을 몸이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경우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갈등이 곪으면서 몸을 공격하게 된다. 배우자나 친구 사이에서 견해차가 전혀 없다면 그중 한 명은 자기의 시간을 모두 쏟아부어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애쓰는 게 틀림없다. 성향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더 큰 변화와 성장,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얻고 싶은 나머지 그들에게 늘 맞춰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상태가 되면 삶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더는 들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상대방을 잘 대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가 당신의 그런 태도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 역시 좀 더 자립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당신이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직 당신만이 그 환상을 깰 수가 있다. 당신이 일단 시간과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과정을 통해 조건 없이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정직이며 그것만이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해준다. 내면의 느낌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은 자아가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본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예스라고 말하면 호감을 사고 노라고 말하면 미움을 받는다고 배우며 자랐다. 그래서 대다수는 의사소통의 예스 버전을 선호한다. 특히 직장 상사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다. 어린아이는 싫으면 노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렇게 반응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아이도 성장하면서 예스라는 작은 단어로 사랑을 구입하도록 배운다. 이런 현실이 무의식 중에 그의 내면에 분노를 쌓는다. 실제는 노라고 말하는 게 옳은데도 예스라고 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내면적인 갈등이 생긴다. 부모나 교사 등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자기 실현적인 규칙과 미묘한 협박 또는 뇌물이 우리가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따르라고 가르쳤다. 그에 따라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듯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노라는 대답이 불러올 결과를 마주보기 두려운 까닭에 좌절과 분노, 불안과 죄책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감정이 정직하고 걱정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탁월한 능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다.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기를 상대방이 원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우리를 초대했을 때 우리가 싫은데도 수락하기보다는 진심을 보여주길 원한다. 노라고 하고 싶은데 예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부인이다. 따라서 다음에 노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스라고 말한다면 자신에게 분명히 경고하라. 진심이 아닌데도 또 예스라고 답했다. 그렇게 자신을 상기시키면 과거의 무의식적인 예스 태도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대답을 번복해 진심을 밝힐 수도 있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식은 감정에서 교훈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삶에서 감정과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이다. 활기찬 운동도 억압된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몸에서 과다한 노르아드레날린을 제거해준다. 운동은 몸의 화학적 균형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준다. 또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거나 글로써 분노를 표현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좋다. 이런 방법은 마치 압력밥솥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것과 같다. 동시에 감정으로부터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도 있다. 분노와 좌절에 자주 시달리게 되면
간과 담낭에 담석이 많이 생긴다. 해묵은 원망과 억압된 분노를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 차례 간 청소를 통해 담석을 제거하는 것이다. 담석으로 담관이 막혀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면 에너지와 즐거운 감정이 줄어들고 분노와 좌절이 심해진다. 담석은 짜증과 분노를 끊임없이 부추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발췌 요약해서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